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있었던 이 최근 2주 사이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로 돈이 몰리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어서 이제는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전망 투자금융부 박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선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중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 선언 등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미국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 또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달 중순부터 코스피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주 전 코스피는 2,900선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는데요. 이달 11일 발표된 미국 CPI 이후 국내 증시 또한 뉴욕의 주요 지수 흐름에 따라 급락했습니다. CPI가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이를 AI 및 반도체 관련주 매물의 차익 실현 기회로 여겼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시총 상위 15개 종목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에 12일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 안팎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이 코스피 지수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중대한 변곡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국내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의 차익 실현 흐름에 2,800으로 후퇴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살피면서 대응했는데요. 피습 사건 이후 첫 거래일인 15일부터 트럼프 트레이드가 금융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도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주말 중 벌어진 사건이 외국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긴 모습입니다. 네. 동시에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 업종의 주가도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는 우선 강보합으로 당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네. 네, 다만 분위기가 바뀐 건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였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요? 네, 리스크요. 네.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호 무역 기조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네. 트럼프는 대만이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부문의 무역 제재를 거론하고 있다는 소식도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네. 해외의 한 매체는 대중 반도체 제재 협의 과정에서 해외 직접 상품 규칙, 그러니까 FDPR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FDPR이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수출 과정에서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주의 약세를 초래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에 당일 나스닥 지수도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7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81% 떨어졌고요. 네.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대만의 TSMC를 비롯해 브로드컴, 퀄컴 등 주요 업체의 주가는 8%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장중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5%가량 내리면서 이벤트를 소화했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줄줄이 다 내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날 시장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 급락에 대한 코멘트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매크로 이슈로 단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 즉 실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조정 강도는 세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국내 한 증권사는 ASML과 인텔의 주가를 주목했는데요. 네. ASML은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 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습니다. 네. 중국의 매출 비중이 절반까지 늘어난 점이 우려를 받은 건데요. 네, 반면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인텔의 주가는 조정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네네. 관세 이슈로 중국 외주 물량을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결국 현 시점에서는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KB증권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은 실적이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강화는 분명히 기업에 큰 부담이지만 이미 몇 차례 겪어본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향 실적의 비중 또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생성형 AI 등 AI와 관련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부담은 여전히 강한 펀더멘털의 영향을 받아 희석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을 보면 올해 2분기에도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네, 뭐 뻔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이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고 실적이 맞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네요. 네. 네, 실적 얘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하고 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우선 소식이 전해진 직후 첫 뉴욕 증시 거래일이었던 23일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사실 전주에 강한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몰렸고요. 이 때문에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네. 당시까지는 트럼프 대세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해진 민주당의 대선 기부금 모금 재개 소식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네, 당시 해외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가 더 높은 승산을 유지하는 한 미 대선은 증시에서 더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첫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후보에 대한 재선 포기 요구가 거센 상황이었기에 후보 교체 또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설명이에요. 네. 네.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 이전만큼 강하게 베팅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진 건 분명한 차이점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선 전까지 100일간의 지지율 변화, 각종 이슈에 대응하며 고민해야 할 변수가 더 많아진 상황이죠. 3달이면 좀 긴 그래도 시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백악관과 상하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에서 차지하는 레드웨이브를 상정해 두고 투자자들이 대응 방식을 고심해 왔는데요. 네. 이제는 이런 수입 시나리오보다는 대권과 의회를 양당이 나눠 갖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린 수입 시나리오에서는 재정 적자 심화 우려가 커지고 규제 완화와 기업 감세, 무역 관련 증세 흐름이 형성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양당의 대결 시나리오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의회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에서 방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대선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이제 간밤에 나스닥이 급락한 것도 그렇고 이 기술주들의 주가가 계속 부진한 걸 보면 이 기업들 실적이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애플과 테슬라가 신호탄을 쐈는데요. 애플의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호평을 받았는데 테슬라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그렇죠? 테슬라의 실적이 4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분기 자동차 부문의 마진과 전망이 좋지 않았고요. 게다가 가격 정책을 봤을 때 테슬라의 순이익이 단기적으로 반등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은 주춤했던 금융시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주 전반이 휘말리는 풍경이 나왔고요. 네네. 나스닥은 3.64% 빠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요. 이는 사실 2022년 4분기 금리 인상 압력으로 기술주 조정 흐름이 이어진 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이슈가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증시 전반의 급락 요인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냉기는 당연히 국내 시장에도 퍼졌습니다. 지난 25일 코스피에서는 종목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당일 외국인이 팔아치운 코스피 현선물의 합은 1조 6천억 원 가량입니다. 하루에만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국내 반도체, 바이오, 수출 관련주에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이날 SK 하이닉스, 알테우덴, 삼양식품 등은 9%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최근까지 강한 지지선이 되었던 121선, 그러니까 2709선 바로 위까지 당일 코스피는 밀렸는데요. 만약 이때 지지선이 뚫렸다면 추가적인 셀온 또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하락장에서 지금 뉴욕 증시와 코스피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 간의 상관계수가 0.72 정도로 이는 5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한 달 새에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고밸류의 높이에서 정치 리스크가 트리거를 일으켰고 실적 시즌에서의 실망감이 주가 낙폭을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진단입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또 하필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연계되는 그 정도가 더 크니까 우리나라의 약세도 더 심했었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어서 뭐 해리스 트레이드가 시작되고 또 기업 실적도 막 예측에서 빗나가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선 이번 주에는 빅 위크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FOMC를 비롯해 일본, 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주 M7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테슬라가 얼어붙게 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가 마련할지 주목이 됩니다. 예. 다만 간밤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6% 급락했는데요. 네네.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설명회에서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오히려 1%대 상승을 보였고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자면 시장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스터디를 지속하면서 향후 지지율 변화를 살피고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우선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해보자면 해리스 후보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네. 여러모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네. 우선 아시아계 흑인,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 있고요. 그리고 평등, 연대, 경제 불평등 해소라는 것을 핵심 가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 교육기회 제공이 실현되는 미국을 추구합니다. 이런 가치관만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칠 마가 정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예상되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도 그 반대의 성격으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라고 불리는 금융주, 에너지, 제조업종과는 다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그간 정치적 활동을 봤을 때 바이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그린 뉴딜, 청정 인프라 투자권은 그녀가 상원 의원이었던 시절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 환경 투자와 관련한 정책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해리스의 경우 바이든보다 기후 관련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네. 해리스 부통령의 그간 행적을 봤을 때 그래서 시장에서는 ESG 테마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 소셜 관련 테마는 그간 뚜렷한 정책 모멘텀이 없었음에도 아웃퍼폼을 내고 있습니다. 예. 유한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소셜 관련 아이쉐어즈 ETF는 친환경 관련 상품보다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는 정치적 쟁점과는 상관없이 이미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관심사가 많은 기술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 밖에도 사실 해리스 후보는 경제 정책이 향후 성장주의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도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검사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기업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테크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후보자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하원 의원에 대한 가상 총선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입의 반대 상황,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석과 대권에 나눠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 적자 확대, 국채 발행 물량의 부담이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러할 경우에 금리가 안정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에게 좋은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에서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회의도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오늘 주제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